자, 오늘 그 첫 페이지 언어의 기초부터 가급적이면은 좀 빠른 속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간 한 바퀴 빨리 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이 생기면 그 다음 다시 또 한 바퀴 돌 때에는 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심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6개월에 2회 정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언어의 기초 이론입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언어라는 것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는 말을 말하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음성 언어로 하고, 그리고 문자 언어는 말 그대로 문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말하게 되면 음성 언어를 강조하고 우리 글 하게 되면 문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 이 언어는 결국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즉 첫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기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즉 형식과 그리고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걸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와 같은 기호의 일종이고, 즉 언어에서의 형식이 음성이고 그리고 언어에서의 내용은 의미가 되죠.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 곧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요. 그 다음, 이 기호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자연적 기호와 인위적 기호가 있는데요. 자연적 기호는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거고, 일부러 사람이 만든 건, 즉 의사소통을 위해 일부러 만든 건 인위적 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는 자연적인 건 아니죠? 자연현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이 만든 것이므로 인위적 기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위적 기호 안에서 언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유연적 기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의적 기호다. 이렇게 인위적 기호는 다시 유연적인 것과 자의적인 게 있는데, 유연적이라는 것은 즉 그 형식과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 표지판에 구분길 표시, 교통 표지판의 구분길 표시는 그 표시하고 실제 구분길과 유사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형식과 그 내용 간에 유사성이 보일 때 그걸 유연적 기호다라고 말을 하고, 반면에 자의적 기호는 그 형식과 내용 간에, 즉 음성과 의미 간에 연관성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색깔도 알고 보면 빨간색일 때 멈추고 녹색이면 진행한다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뿐이지 연관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 즉 이의적 기호 안에서도 자의적 기호에 속한다. 즉 언어의 음성과 의미 역시 필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특성으로서 첫째,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라는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되고, 이를 기호성이라 하고, 또한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자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오른쪽에 보면요, 언어의 기호성 해서, 즉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형식,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을 주고 이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은 하면 기호성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형식이 곧 음성이고 내용은 의미죠. 그래서 언어가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호성을 말하는 거야.
다음, 그 아래 자의성을 보면 언어의 음성과 의미가 밑줄 쳐 필연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자의적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언어의 특성 중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로서 첫째,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는 음성이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랑하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로는 love, 독일어로는 river, 또 프랑스어로는 아무르, 중국어로는 또 뭐지 이게? 중국어로는 뭐 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여러 나라가 형식이 다르게 하는 것도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해주는 거다? 자의성을 말해주는 거다. 이해됐죠? 또 그 아래 동음이어가 있죠. 우리말에도 묻다 그러면 이 묻다가 질문을 즉 묻는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땅에 묻다 즉 땅에 묻는다라는 의미인지 또 하나는 뭔가 색깔이 묻다 오염되다 이런 의미인지 이렇게 묻다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어 바지에 흙이 묻었어 바지에 흙이 묻었어 그러면 그때 묻다는 오염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우리말로 묻다 한 단어지만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이를 우리가 즉 언어의 자의성의 증거라고 하죠. 또 죽다, 사망하다, 숨지다 같은 표현인데 모두 죽었다는 뜻인데 이를 문맥에 따라서 사망하다라고도 하고 숨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소천하다, 그지? 종교에서는 소천하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뭐 입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언어의 자의성을 말합니다. 또한 가을이라는 낱말이 과거에는 가잘 즉 15세기 표기로는 이렇게 가잘 그러다가 가알 다시 가을 최종적으로 가을 이렇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언어가 세월이 흘러 변한다는 것도 이 자체는 역사성, 즉 변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렇게 변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형식과 그 의미 간에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와 같은 언어가 변천하는 것도 언어의 변천도 즉 자의성의 즉 하나의 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리다라는 낱말이 과거에는 어리석을 웃자 즉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후에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바뀐 것도 역시 언어의 자의성의 증거가 됩니다. 주의할 건 이렇게 세월이 흘러 변한다는 것 자체는 역사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성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 때문이다?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실은 개구리 소리를 개굴개굴 이러거나 꾀꼬리 소리를 꾀꼴꾀꼴 이러는 것도 둘 사이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한국어 내에서 본다면 이런 의성어, 의태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의할 건 분명히 의성어와 의태어도 유연적 기호는 아니에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유연적인 건 아닌데 그렇지만 같은 언어 내에서 상대적으로 의성, 의태어는 유연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의성, 의태어도 분명히 자의적이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가 강하다? 유연성이 강하다. 이해됐어요? 절대 의성, 의태어가 유연적이라는 게 아니야. 유연적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교재 순서에 의해서 언어의 분절성과 추상성을 보겠는데요. 먼저 분절성이라는 즉 한자를 보세요.
분자가 뭐야?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절자는 마디 절자고, 그러면 언어를 나누어 드러낸다. 언어는 뭔가를 끊어 드러내는 성질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를 분절성이라 해요. 따라서 거기에 밑줄 쳐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 표현합니다. 핵심 언어는 끊어 표현한다는 거죠. 이 끊어 표현하는 걸 한자로 분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불연속성이라고도 하고, 즉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언어의 분절성을 내가 이해했더라도 예를 들 수 없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 수 있어야지. 자, 그럼 그 예를 보면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끊어 말해요. 근데 실제로 무지개 색깔은 그렇게 7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게 아니죠. 스님이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5가지로 부르는 나라도 있고, 또 무지개 색깔을 12가지로 부르는 나라도 있대요. 많이 외로운 애들은 12가지로 부르고 좀 덜 외로운 애들은 5가지로 부르나 본데, 이건 결국 말하기에 따라 달랐다는 얘기인데, 대신 공통적인 건 무지개 색깔을 즉 어떻게든 끊어 표현하는, 언어로 드러낼 때에는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얼굴은 어디서 어디까지 턱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마인지 정확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마를 짚어본다면 짚긴 짚지만 그 이마가 반드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분명히 끊어내기 어렵지만,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이를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어의 분절성의 예가 되죠. 그리고 송구영신이란 말이 있죠. 한자 보세요. 송구영신. 그러면 송자에도 요 책받침이 들어가고 영자에도 요 책받침이 들어가요. 항상 한자에서 요 책받침 부수가 들어가면 이건 이동을 말해요. 이동을. 그래서 여기 송자를 쓰게 되면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 영자가 오면 맞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송자나 영자나 모두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 보내고 맞이하기 위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 책받침이 부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구영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누구라도 아는 송구영신,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모두 아는 한자 성어는 한자 그 자체를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신 보내다, 맞이하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다, 그럴 때 그 보내고 맞이하는 그 한자의 즉 뜻을 이루는 부수를 기억하자 이거야. 그래서 송구영신. 이때 송구영신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말하는데, 실제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딱 구별되지 않아요. 딱 구별되지 않는데 일부러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언어의 분절성의 특징을 알 수 있지. 즉 언어는 항상 연속적인 세계를 뭐 하고 싶어해? 끊어 표현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자를 봐봐요. 손수변이 들어갔죠. 이게 뽑을 추자예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뽑아내다, 속가내다 이런 의미의 추자예요. 그리고 상자는 코끼리 상자, 제부수 글자인데 이 모양 상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통된 모양을 뽑아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걸 뽑아서 만들어낸 게 언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꽃이라는 말이 있으면, 또 나무라는 말이 있고 새라는 말이 있으면, 실제로 여러 꽃이 있고 실제로 여러 나무가 있고 실제로 여러 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공통적 성질을 뽑아서 하늘을 날 수 있다, 새다, 또 향기가 있고 잎과 줄기로 이루어졌다, 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지어서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로의 사물은 여러 개지만 거기서 공통된 성질을 뽑아 만든 거다. 공동된 성질을 뽑아 만들었다. 그걸 추상화의 과정이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즉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지시물로부터 한 지시물의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어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낱말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색깔은 빨강이 있고 주황이 있고 노랑이 있겠지만 이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뽑아서 색깔이라는 말로 단어를 만들어 쓰는 거죠. 또 실제로 빨강에도 뭐 짙은 빨강, 옅은 빨강, 그죠? 다양한 색깔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적인 걸 모아서 빨강이라고 만든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다. 그러니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어떤 그림이 좀 모호할 때 우리가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추상성이 아니죠. 뭐가 모호하고 알기 어렵다고 해서 추상성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쓰니까 이를 추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상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여러 사물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성질을 뽑는 걸 추상성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어떤 사물이 하나의 사물인데 거기에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게 있죠. 즉 나무나 새나 꽃처럼 실제 사물이 여러 개인데 그 속성을 뽑아 만든 단어들 말고 실제로 사물도 딱 하나, 이름도 딱 하나 이런 단어가 있죠. 그게 뭐야?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그래서 남대문 하면 이 남대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남대문이라 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르더라도 남대문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낱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고유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추상성에서 관계가 없다. 하나 메모하세요. 고유명사는 추상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는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라고 했고 그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더라도 약속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사실 모두가 약속한 결과다. 바로 같은 언어를 쓰는 언중들이 약속한 결과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의 결과다. 이를 사회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법을 밥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또 발을 벌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을 법이라고 부르고 발을 발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즉, 한번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여기 밑줄 치고 이렇게 언어의 성질 중
언중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걸 언어에 뭐라 한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불력성이다. 불력성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불력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력성이다. 바꿀 역자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성을 다른 말로 불력성이다라고 해요. 다음, 언어의 역사성은 아까 우리 이렇게 가을이라는 낱말을 봐도 얘가 원래는 가잘하고 이렇게 반치음이 들어간 이런 형태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츰 가을이라는 말로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언어가 어떤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자의성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 이렇게 언어가 변천한다, 이 성질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역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건 이렇게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역사성이고,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언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세월이 흘러 변하는 걸 뭐라 해? 변천이라고 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건 뭐라고 불러? 변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언어가 이와 같이 변천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세월이 흘러가며 언어가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역사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가역성. 변할 수 있다고는 성질이니까 즉 가역성이다. 다른 말로는 가역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인공위성,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형태나 의미가 바뀌는 것, 또 원래 있던 말이 사라지는 것, 이런 언어 현상이 벌어지는 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의 증거죠. 그렇죠? 다음, 언어의 특성 중 언어의 개방성이라는 얘기는 언어의 개방성. 이는 언어를 이용해 우리는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개방성이란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고가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물도 우리는 상상해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처럼 언어의 사용 범위에 제약이 없고 생각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를 우리는 언어의 특성상 개방성이다 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를 창조성이라고 해요. 언어의 창조성. 그래서 언어의 개방성은 곧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언어의 특성 중, 즉 가장 기본적인 특성,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다. 음성과 의미는 언중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회성을 갖고, 또한 음성과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 변화한다. 역사성을 배웠고, 그리고 또한 언어는 끊어 표현한다. 분절성의 성질과, 또한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추상성의 성질과, 그리고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즉 개방성까지 봤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면 언어 습득 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언어 습득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건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이죠. 태어나자마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면서 언어를 익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났느냐, 아니면 그 능력도 후천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학설. 하나는 뭐야? 선천적이다라고 보는 거. 원래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났다라고 보는 거. 이걸 우리가 합리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합리주의적 관점은 언어의 선천성, 언어 습득의 선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를 합리주의적 관점이라 해요. 반면에 경험주의적 관점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경험주의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벌써 선천적인 거에다가 합리주의란 말을 붙였으니까 보다 통설은 뭐가 되겠어? 합리주의적 관점이 보다 더 통설이 되죠. 그러면 합리주의의 근거로서 왜 언어 습득 능력을 선천적이라고 보는지 그 근거로서 첫 번째, 우리는요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요 자라나면서 저절로 언어를 익혀요. 요새야 애들이 3-4살 때부터 뭐 유아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러면서 한글을 깨우치지만 스님 때만 해도 유치원 간 놈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뛰어다닌 거야. 그런데도 다 언어를 익히지. 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언어 습득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는 우리 습득 능력이 선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같이 문명화된 나라뿐만 아니라 저쪽 오지에 그런 비문명화된 그런 세계도 비록 문자가 없는 나라는 있지만 말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의 습득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익히더라. 이건 바로 언어의 선천성을 말하더라. 언어 습득 능력의 선천성을 말하더라. 이런 증거가 되죠. 또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언어는 한 번 배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응용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처음에 몇 가지 단어를 익히다가 나중에 그 단어들을 조합하고 그리고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느낌이 좋다, 느낌이 나쁘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즉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언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합리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됩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언어 습득 이론의 두 가지 관점을 소개받았고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보편적인 게 바로 언어를 익히는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보는 언어의 합리주의적 관점이 보편적이라고 배웠어요. 자, 이러고 이제 시험장 갔어. 시험장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독일에서 늑대 우리 속에 살고 있던 소녀를 발견했고 그 소녀를 데려와서 실제로 이 소녀는 늑대 우리에서 태어나서 5-6살까지 계속 늑대 우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인간의 말을 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직립하여 서 있는 것도 버거워해요. 자, 이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봤어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뭐야? 태어나서 인간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언어를 가르쳤을 때 이 아이가 그걸 습득해 낸다면 이 언어 습득 이론 중 합리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되겠어요? 경험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되겠어요? 합리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늑대 우리 속에 있었어도 다시 알려주니까 배우더란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워낙 언어를 배우는 초기인 생후 5-6개월에서 6살, 5살까지 인간 세계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끝까지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떤 이론의 근거가 되는 거야? 경험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인간 세계에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마저 없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이 늑대 소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소녀는 언어를 배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경험주의적 관점에 그런 사람들의 근거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늑대 소년이 발견돼가지고, 왜 늑대들은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늑대 소년이 발견돼서 이 아이는 또 언어를 습득해서 살아나는 걸 보면 또 합리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처럼 언어 습득 능력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즉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이에 따라 구별합니다. 다음, 이제 언어의 체계, 구조, 기능이란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장미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꽃의 이름으로서의 장미라는 단어는 기호로서의 언어입니다. 즉 아직 사용되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 장미는 그냥 기호야. 그런데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 장미가 귀한 이유는 내가 물을 줬고 돌보았고 그래서 이 장미는 내게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그 말 속에 들어가는 장미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대상이야. 그럴 때의 장미는 이제 문장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죠. 그럴 때 그 장미라는 단어는 무슨 언어다? 다마로서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기호로서의 언어는 랑그, 즉 말 그대로 사용 전 언어일 뿐이고, 다마로서의 언어란 파롤, 즉 실제로 언어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말을 주고받았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를 우리는 다마로서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이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기호로서의 언어 능력을 기르는 거야? 다마로서의 언어 능력을 기르는 거야? 다마로서의 언어 능력을 기르는 거지. 왜냐하면 주고받을 때 그 의미를 적절하게 쓰자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결국 기호로서의 언어와 다마로서의 언어가 있고, 기호로서의 언어는 사용 전의 언어고 다마로서의 언어는 사용 후의 언어다. 그럼 질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상황을 문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장면이라고 해요. 장면. 그래서 다마로서의 언어란 곧 장면 안에서, 장면 속에서, 주어진 장면 속에서 주고받은 말이 다마로서의 언어라고. 알겠어요? 그러나 장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되고. 알겠죠? 자, 이제 언어 기호의 체계성이라는 말인데, 항상 체계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서도 뭐 모임이 체계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상하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응? 상하의 구별이 있다는 거야. 즉 상위 요소가 있고 하위 요소가 있는, 상하의 구별이 있는 걸 우리는 체계적이다 그래. 그러면 언어도 가만히 보면은 음운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고, 또 이 음절이 모여 형태소를 이루고, 또 그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이루고, 그 어절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가장 최상위 구조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야기. 그리고 문법적으로 최하위 요소는 형태소라고 부르고, 음성, 즉 의문론적으로 보면 가장 하위 요소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위 요소가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언어는 체계적이다. 그걸 언어의 특성 중 뭐라 해요? 체계성.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조성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언어가 하위 요소에서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루는 계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언어의 체계성에 설명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하위 요소들이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룰 때 그 하위 요소와 상위 구조는 매우 긴밀하단 말이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우리는 긴밀성이라 하고, 이와 같은 긴밀성이 언어의 체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거기 예문 봐봐. 긴밀성의 예시글을 보면요, 중세 국어에서요, 아레아가 소실되면서, 자, 아레아, 이걸 아레아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또 점이라고 뛰어다니지 말고, 알았어요? 아레아야. 이 아레아가 소실, 그 음가가 사라지면서 모음 체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즉 아레아를 포함하는 모음이라는 상위 구조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아레아와 오와 아모음의 양성모음과 의와 우어의 음성모음이 대립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아레아가 소멸되면서 1단계로 둘째 음절에서 의모음이, 즉 의모음으로 변하고, 다시 이 의모음이 아레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아까 여기 가잘, 가알, 가을, 가을. 자, 먼저 반치음이 없어졌고, 그 다음 이렇게 아레아가 앞뒤에 남았는데, 둘째 음절에 아레아가 뭐로 변했다고? 의로 바뀌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음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참이 아침이 되고, 마잘이 마을로 되고,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가면 첫째 음절마저 아가 아레아를 대신하고, 그래서 아레아가 오나 어로 변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즉 밑줄 쳐요. 즉 아레아 모음의 소실 결과 그 모음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으나 아나 오의 세 모음으로 분산되어 이 세 모음이 담당해야 하는 단어가 늘어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레아라는 음운 하나가 변함으로써 모음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 메모에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단모음의 증가가 일어났죠. 메모해요. 아레아의 소실로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그리고 단모음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자. 이제 이 하위 요소에서 상위 구조로 선택해 갈 때 그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폐쇄적 선택과 개방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폐쇄적 선택은 문법 선택이야. 폐쇄적 선택은 문법 선택. 반면에 개방적 선택은 어휘 선택이에요. 개방적 선택은 어휘 선택이야. 자, 칠판 볼까요?
철수가 어제 영화를 보았다. 결국 이 단어들이 모여서 철수가 어제 영화를 보았다는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 이 영화라는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면 좋은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쓰든 연극을 쓰든 또는 사람 이름 영희를 쓰든 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낱말은 이 자리에 다른 의미의 단어만이 즉 올 수 있지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연극을 보았다, 내가 어제 야구를 보았다, 내가 어제 영희를 보았다 이러더라도 다른 문법, 다른 문장의 요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걸 어휘 선택이라 하고 이를 개방적이라해 폐쇄적이라해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보았다라는 이 자리는 설령 본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본다라고만 바꿔도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 어제라는 이 부사어와 문법적으로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현재로도 바꾸기가 어렵지. 즉 이때 보았다를 본다라고 바꾸는 건 어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한 거야? 문법을 선택한 거야. 시제라는 문법을 선택한 거야. 그러므로 그 문법 선택은 다른 선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문법 선택을 뭐라고 부른다? 폐쇄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고 시험장에 갔더니 이 가의 기억이라고 하고 어제의 니은이라고 하고 영화의 디귿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았다의 리을이라고 한 다음 기억부터 리을 중 가장 개방적 선택은 그럼 답은 뭐야? 가장 개방적 선택은 그럼 답은 뭐야? 디귿. 여기까지 알겠죠? 이건 이제 다 맞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기억부터 리을까지 주고 가장 폐쇄적 선택은 이렇게 질문한 거야. 가장 폐쇄적 선택은? 그럼 답은 뭘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폐쇄적 선택은? 기억이지. 왜냐하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주격조사로서 이와 가밖에 없지. 그렇지 않나? 이해돼요? 그러나 이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오늘, 어제, 내일 세 가지가 가능하지. 그렇죠? 또 보았다 이 자리에도 본다, 보겠다. 역시 시제니까 얘하고 똑같이 세 가지가 가능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나 주격조사라는 체계에서는 이와 가 둘 중에 하나죠. 선생님 은도 있잖아요. 그건 보조사니까 또 다른 체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때 가는 가장 폐쇄적이다라고 답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10명 중 8명이 틀리는 거야. 이걸 맞춰야 합격하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죠? 자, 여기서 2에 밑줄을 쳤고 더에 밑줄을 쳤고
좋은에 밑줄을 쳤고 없다에 밑줄을 쳤어. 그렇죠? 그러면 밑줄 친 이, 더, 좋은, 없다에서 가장 개방적인 선택은? 하고 질문하면 가장 개방적인 선택은? 하고 질문하면 답은 몇 번? 몇 번? 이 네 개의 어휘 중 가장 개방적인 선택은? 하고 질문하면 몇 번? 2번이다. 왜? 이건 부사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그게 부사라면 다른 것에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보다 결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보다 엄청 좋은 방법은 없다. 이보다 꽤 좋은 방법은 없다. 말만 되면 이 자리에 다른 걸 넣어도, 그죠? 우리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하는 것은 그걸 바꾸는데 다른 낱말만 신경 쓰면 되는 게, 다른 낱말로 바꾸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게 개방적이고, 그냥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문법까지 따져보는 게 폐쇄적인 거야. 이해돼요? 이건 부사라는 어휘 속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사들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른 데 영향을 안 주지. 그러나 이 이는 대명사잖아. 그럼 대명사라는 체계 속에서 뭐야? 이건 세 가지 중 하나지.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대명사라는 체계잖아. 만약에 방법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러면 이건 무지막지하게 개방적인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그저는 대명사라는 틀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대명사라는 틀 속에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 또 좋은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은은 문법적으로 방법을 수식하는 관형형 어미야. 그렇지? 그러므로 여기에 아무거나 쓸 수는 없어. 올 수 있는 건 좋은 또는 좋을 두 개밖에 없어. 그래야 방법을 꾸미지. 이해됐어요? 없다라는 이 자리는 이 말과 상대되는 있다밖에 없어. 그렇죠? 없다에 상대되는 말 있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개방적, 폐쇄적이란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계층성과 관계돼서는 언어의 구조에 있어 개방적 선택이냐, 폐쇄적 선택이냐. 앞으로 이 단원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건 언어의 특성은 너무 자주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하여 출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언어의 선택의 종류야.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알겠죠? 예상 문제 알려줬는데도 가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밑줄 친 말에서 개방적 선택이란 다른 말로 바꿔도 다른 것에 영향을 안 줘야 돼. 폐쇄적 선택이란 그걸 바꾸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바꾸는데 제한이 있는 것. 이것이 폐쇄적 선택이다.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을 하죠.